주블리 안보 특강 주블리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얼마 만에 이렇게 네. 최고위원님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나눕니까? 네. 정말 답답하고 막 징글징글했는데 말이죠. 아이고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언제 소식 그래서 처음 들으셨어요? 저는 오늘 방송이 있었어요, SBS에서. 예. 방송 나오자마자 얘기를 해서. 네. 저는 처음 소식 듣고 네. 만우절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죠. 예. 사실은 네. 아침에 네. 그 거짓말 한번 당했거든요. 아, 누가 그러셨구나. 오늘 선고한다고 그래요. 네, 예. 정말? 그랬더니 만우절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이 만우절이래요. 네. 아, 만우절인 줄 알았다니까요. 네, 근데 네. 진짜로 확인해 보니까 네. 돼가지고 네, 네. 국회는 바로 이렇게 청구인이니까 먼저 연락이 갈 거 아닙니까? 네, 정청래 의원이 가장 먼저 통보를 받고 예. 최고위에 알려줬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아이고. 네. 어떠세요? 저 8대 0이죠? 뭐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장담할 수는 없죠. 더 왜 그러세요? 마음 불편하게. 아니요, 일단은 이렇게 선고일이 정해졌다는 것은 저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고일이 정해졌다고 보고 있고요. 예. 일단 최소 찬성인은 6명은 확보가 됐다. 최소한도. 네, 최소 6명은. 그러니까 파면 8대 0은 아니더라도 네. 파면은 확실하다. 네, 예. 근거는 네. 뭡니까? 왜냐하면은 만약 6명이 확보가 안 됐으면 이번 주 선고일을 못 잡죠. 예. 예, 다음 주로 밀리고 마지막 18일까지도 밀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금 이제는 너무 낙관론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낙관론으로 가다가 계속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나 여러분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것은 최소 6명, 인용할 6명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선고일을 잡은 걸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4월 4일까지 선고일까지 설득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가 우리가 중요하다고 봐요. 예. 좀 더 여론전에서 승리하고 또 간절함이 국민적인 이런 간절함, 윤석열 파면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간절함이 헌재에 전해지면은 8대 0으로 갈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8대 0으로 확신하고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어적으로. 네. 어떠세요? 그 최고위원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제 그동안에 딱 막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발표를 못하고 네. 심지어 선고도 못하고 두 재판관이 퇴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까지도 지금 준비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선고를 하지 못하고 퇴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6명이 안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랬는데 이게 발표가 된다라고 네. 하면 네. 3명이 다 안 왔더라도 최소한도 1명은 네. 입장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 정보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처음에 뭐 5대 2대 1, 5명 인용, 2명 뭐 어떻고 1명 어떻다는 것. 한덕수처럼. 네, 네. 정보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의 정보는 이러쿵저러쿵 했던 것 같고요. 어쨌거나 내부 사정은 있었을 걸로 보입니다. 8명 전원 일치로 이렇게 처음부터 의견이 모아졌다면 일찍 결론이 났는데 그 내에서도 조금의 의견 차이가 있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되고 또 거기에다가 정무적인 어떤 그런 고려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2심 선고, 재판 선고를 좀 또 변수가 있었고 최근에는 4월 2일 날 재보궐선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고려해서 4월 4일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시간이 지연이 되고 내용상에서도 합의점을 못 봤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지 않나 싶어요. 예. 네. 그 어제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이 지금 막 늦어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막 우라통이 터지는 지경이었는데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헌재 빨리 선고해라 이렇게 그전에는 빨리 한다고 막 그러더니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불안했어요. 그렇죠. 거긴 뭔가 정보가 있어서 5대3 서로 정보가 이렇게 있는 갔나 거 보다. 아닌가 하고. 네, 예. 네, 그랬는데 네,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려나 하고 봤더니 네. 뭐 환영한다고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그렇게 환영할까요? 해야죠. 네, 그렇게 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한 말이 있는데. 네, 예. 예. 앞으로 예. 앞으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실제 대통령이 파면이 된다면 언제부터 유효하냐 예. 물어봤더니 그 주문을 읽잖아요. 예. 거기 파면한다. 파면 선고를 할 때 주문을 앞에 할 수도 있고 뒤에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주문을 읽고 난 순간 효력이 대통령은 발생하는 겁니까? 효력이 발생한다는 그때 거죠. 파면이 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주문이 앞에 하느냐 뒤에 하느냐는 좀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만장일치로 8대 0일 경우는 주문을 제일 마지막에 한대요. 아.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고 주문 이렇게 하는 거고 예. 8대 0이 아닐 경우 예를 들어 6대 2가 되든 7대 1이 되든 다른 의견이 있을 때는 주문을 앞에 하고 주문 이렇다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수 의견과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라고 그 과거 사례를 보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효력 발생이 언제 되느냐? 전부 다 읽었을 때 되느냐가 아니고 주문을 읽고 난 센텐스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효력이 발휘가 된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네. 이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윤석열을 파면한다 파면한다. 하는 네. 순간에 네. 대통령 아닌 거죠. 네, 한다 하면 예. 이제 대통령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파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마지막 선고문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박근혜 때는 21분 소요됐고 예. 노 전 대통령 때는 25분 소요됐어요. 그럼 한 20에서 25분 내외 평균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래서 최종 결정문을 낭독할 때 초반부에 집중해 보면은 이것이 8대 0이냐 아니냐는 알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주문을 어디에서 먼저 읽느냐 나중에 읽느냐라고 과거 사례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효력이 딱 발생해서 이제 더 이상 대통령 아니다 하는데 이자가 버틸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제는 법적으로 효력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그렇고 싶겠죠. 그렇지만은 경호처라든가 저는 어떠한 조직도 헌재에서 파면한다라고 딱 발표가 되면은 거기에 순응할 공무원 조직은 없을 거라고 봐요. 경호처라든가 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그런 뒷배가 있어야 가능하잖아요. 물론 뭐 국민의힘이나 일부 거기 수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 몸이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늘 공무원을 했던 조직은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 네. 국민의힘 자기들 입으로 승복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승복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승복 안 하면은 국민의힘 진짜 해체 수준을 밟아야죠. 왜냐하면 헌정 질서를 부인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그 김성훈 경호차장이랑 이광호 경호본부장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도 안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엄연히 우리가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노 전 대통령 때 또 박 전 대통령 때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런 교훈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 판결은 최종 종결자가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대신 이제 극우 세력들은 여기에 바로 순응하지 않고 한 일주일 동안 정도는 소요가 되든 집회가 되든 뭐 항의하는 이런 활동이 극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 동안 각별히 실제 질서 유지에 유념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해서 여쭤보는데 도망갈 가능성은요? 지금 뭐 대통령이 도망갈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내에는 몰라도 도망가더라도 대통령 신분이 더 이상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의 신분은 끝나고 나서도 경호에 대한 것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 도망가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말 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그렇죠. 이런 그 만평이 있어요. 네. 에이 설마 계엄을 하겠어요? 네. 그랬는데 계엄했죠. 네. 에이 설마 내란 수계를 풀어주겠어요? 그랬는데 풀어줬죠. 그렇죠. 에이 설마 2차 계엄을 하겠어요? 그런데 2차 계엄 준비한 거 확인됐잖아요. 네. 에이 설마 헌재 판결이 4월까지 가겠어요? 근데 4월로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 만평이 에이 설마 윤석열이 돌아오겠어요? 였거든요. 네.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참 이번에 보면서 비정상화가 일반화돼 버렸잖아요. 예.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사실은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과 그 최고 고위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헌정 질서에 대한 개념이 없고 위반을 하는지 이번에 우리가 민낯을 너무 정확히 본 것 같아요. 네. 실제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솔선수범하고 더 헌법 수호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럴 것이다라고 우리는 믿어왔는데 지금 이번에 12.3 내란 이후에 봤을 때 그 윤석열을 비롯해서 그 잔당들 최고위에 올라가 있던 그 사람들의 민낯을 너무나 봤잖아요. 검사도 거기 있고 판사도 그 중에 있는 거고 또 국무위원들 대부분이 자신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될 때는 본인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에 국민들은 대단히 분노하고 실망하고 한 거죠. 그래서 빨리 4월 4일 날 윤석열 파면하고 예. 우리 민주정부를 세워서 실제 이런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민주주의 또 비정상이 일반화되는 이러한 아주 나쁜 사례를 바로 잡아야 되겠죠. 예. 김광호님, 지난주 둘째 아들 군대 보내고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었습니다. 4월 4일 11시 윤석열 파면 이후 자식을 군대 보낸 이 땅의 진정한 애국자 부모님들이 마음 편히 지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윤석열 같이 불법으로 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범들은 공직사회에 한 명도 없었으면 합니다. 강남 좌파 김광호님. 네. 강남에 사시는 분인가 봐요. 예, 슈퍼챗이랑 함께 보내주셨는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만평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한번 띄워드릴까요? 예, 이런 네. 만평이었습니다. 아, 네. 에이 설마 계엄을 하겠어요? 네. 내란 속에 풀어주겠어요? 설마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러니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했겠습니까? 저 에이 설마 계엄하겠어요. 저때 제가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계엄 무슨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사실은 저 혼자 욕 먹기가 뭐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었었거든요. 예. 저하고 김민석 의원 그다음 박선원, 부승찬 4명이 서울의 봄팀. 서울의 봄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계엄군을 막아서 그래서 우리가 계엄군을 막자 해서 서울의 봄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었고 정보 수집을 하고 예. 계엄법도 고치는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그래서 예고했는데 저때 설마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욕을 엄청 먹었죠. 말이 되는 말씀을 해라. 가짜 뉴스다 기회담을 해서 이번 주 지난주부터 갑자기 헌재 분위기가 좀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그래서 4명이 어저께 모여서 사실은 서울의 봄팀을 다시 부활하자. 그래서 거기에 한 7명을 보강을 했었어요. 경찰 출신 이상직 의원, 뭐 윤건영 의원 등등 해서 보강을 하고 오늘 11시 20분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어요. 예. 서울의 봄팀이 다시 가동해서 제2차 계엄을 막겠다. 내란을 종식시키겠다 했는데 그 1시간 직전에 이제 4월 4일 선고일이 정해져서 잠시 기자회견은 보류를 했었죠. 그러셨군요. 네.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민주 시민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그럴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계속 천막당사에서 네. 이렇게 하시고 또 저녁에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부터 4월 4일 파면 선고하는 날까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더 간절함을
표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우리가 100% 인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여기 설마처럼 그렇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금 최소 6명 정도는 확보된 것 같다. 8대 0으로 가야 국론이 나중에 파면이 되더라도 분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던 집회 이런 거를 더 가열차게 하고, 그래서 오늘 또 조금 전에 최고위 회의에서도 같이 토의했던 것이 오늘부터 전 국회의원은 더 비상 그 사태에 돌입한다. 해서 그 국회 내 다 대기하면서 더 이러한 뜻을 전하자. 대신 지금 극우 쪽에서는 혹시 파면이 될까 불안하니까 더 또 이렇게 세게 나오고 예. 충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충돌을 방지하면서 이러한 목소리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특히 목요일 같은 날은 하루 전날 있잖아요. 그럼 대대적인 이제 광화문에 모여서 또 그러한 우리의 간절함을 전해야 된다. 헌정수호의 정신 그런 걸 하고 헌재가 실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종결자가 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야 되겠다. 그 대신 헌재에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헌재 8명을 좀 믿어주자. 진짜 양심과 역사의식과 그런 걸 가지고 8대 0으로 하도록 믿어주면서 이제 우리의 간절함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도 이런 백운기 정어리 TV 보면 좋아요 누르고 예. 또 저쪽에서 악성 댓글 달면 역댓글을 달아서 이 헌정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하고 또 시위 현장에서도 더 나오십시오. 이제 역사의 순간 3일 남았잖아요. 예. 같이 동참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말씀들 잘 새겨서 네.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네. 우리가 더 가열차게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관들을 믿어주자, 힘을 네. 실어주자 그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사실은 좀 오늘부터는 이 세 사람 혼을 좀 낼까 했는데 네. 이제 저도 좀 참고 그렇습니다. 3일 동안은 참고 사실은 믿어주고 하다 보면은 그분들도 많이 흔들렸을 거거든요. 누군지 몰라도. 말이 안 되죠. 아니 세상에 그걸 놓고 뭘 고민하고 좌고우면할 게 뭐가 그게 있어? 이제 상식인데 비상식의 일상화가 윤석열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믿어주고 알겠습니다. 네. 마음 정한 것 같은데 괜히 또 네. 건들지 않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몇 가지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것들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 아직까지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서 정면으로 지금 헌법을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그러는데 만나지도 않고 피해 다니고 네. 어제는 또 일정도 없던 것을 막 찾아가서 막 하고 뭐 이랬더라고요. 네. 오늘까지 민주당이 일단 하지 않으면은 중대 결심하겠다고 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이제 선고날이 발표됐는데 좀 변화가 있게 될까요? 어떨까요? 그것은 아직 그 당에서 회의를 조금 전에 아마 최고위에서는 결정을 했을 수 있는데 최고위 제가 못 끝내고 중간에 오셨죠?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은 뭐 조금 시간은 가지고 실제 한덕수나 최상무건 탄핵할 수 있는 사유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선고일이 정해지기 전에 였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막 시간에 쫓겨서 최후 통첩을 했고 최상무건 이미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됐으니까. 상태인데 조금 요것은 시간을 좀 가질 필요는 전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번 4월 4일까지는 선고가 인용이 되게 예.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집중하고 나머지 에너지를 그렇게 분산하는 것보다 탄핵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선고된 다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주에는 조금 숨고르기가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지만은 헌정 질서를 문란하고 한 주범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단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 주불리 안보특강 때문에 최고위원회의 중간에 오셨는데 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은 그러면 안 하고 오셨습니까? 전 이런 의견은 제시를 하고 제시는 왔습니다. 하셨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예. 방심하면 안 된다. 간절함이
전해져서 8대 0으로 인용이 되게 하려면은 올부터 더 가열차게 우리가 비상 행동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예. 의견도 제기했고요. 그럼 오늘 네. 최고위원 회의에서 하신 네. 김병주 최고위원님의 발언은 네. 일단은 탄핵 선고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덕수나 최상목 탄핵하는 것은 그 상황을 좀 더 본 다음에 하자 이렇게 발언한 것을 요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 지금 이번 주는 예. 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예. 사실은 어떻게든 선고를 4월 18일 이전에 하기 위해서 그럼 사실 마은혁을 임명하고 구인의 완전 체제로 선고를 해야 안심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은혁을 임명하는 한덕수, 최상목을 저는 바로 탄핵해야 된다고 이번 주에 주장을 해왔었고요. 그러기 때문에 최후 통첩도 날린 거고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만나려고 전화도 하고 접촉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탄핵을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그런 것들이 4월 4일 선고일을 정하는 데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재판관들도 압박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탄핵하면은 또 권한대행, 탄핵당한 권한대행이 2조 쪽으로 넘어가고 그런 국가 혼란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최악의 경우는 4월 18일 이후에 또 현재 재판관들의 그 임기가 연장하느냐 또 논란이 되고 또 그때 가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는 현재 재판관들도 기각이 된다면은 탄핵을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럼 국가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여러 가지의 주장과 우리의 수들이 저는 헌법재판관들에게 먹혔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더 이상의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아마 선고일을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추를 해봅니다. 예. 그 압박이 먹혔다고 봅니다. 네. 윤석열이 파면된 거하고 파면되지 않고 계속 직무정지 상태로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아, 그럼요. 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죄로는 소추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대통령이 아니면 네. 이제 그한테 쏟아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수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하라고 안 해도 검찰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럼요. 예. 명태균에 관련된 거라든가 예. 선거에 관련된 거라든가 이치양 명주 다 해야죠. 네, 그렇죠. 예. 그런 걸 다 할 수가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근데 그거를 언급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윤석열 파면 오로지 여기에 그래서 파면은 뭘로 하는 겁니까? 헌정 질서를 문란한 거거든요. 헌법의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이번 주 구호는 헌정 수호가 맞을 것 같아요. 예. 헌정을 수호하자. 재판관들은 헌정 수호의 최후의 보류다 해주세요. 여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이채 양명주는 조금 더 파면이 된 다음에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막 하다 보면은 이 또 극우 세력들이 더 극렬하게 다른 걸로 또 이렇게 여론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3일 동안은 모든 것을 헌정 질서 수호를 외치면서 헌법재판관들을 믿어주면서 8대 0으로 갈 수 있게 여론을 만들고 그 간절함을 전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하여튼 뭐 사실 그런저런 것 관련해서 궁금한 게 많은데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장에는 윤석열 파면에 집중해야 되니까 네. 저는 그래도 네. 윤석열 파면 되더라도 네. 헌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어기고 유린하고 이랬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엄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는 100% 동의합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잘 살 수 있는 근저가 뭐겠습니까?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의 최고의 가치는 헌법인 거고 이 헌법은 대통령부터 고위공직자부터 더 지켜야 되는데 최고의 가치는 헌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단절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반 시민들은 교통신호 하나 안 지켜도 범칙금이 나오는 그러니까요. 거고 사소한 뭐 법을 위반해도 다 되는 건데
그 면죄부를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고위공직자라. 말 나온 김에 말이죠. 이렇게 법을 어기고 막 헌법을 지키라고 공직자가 있는 건데 헌법을 어기고도 저렇게 있는 걸 그냥 놔둔다? 네. 그건 저는 국민들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준다고 봐요. 네. 윤석열이 파면 되더라도 그리고 이제 뭐 대선 관리를 하고 그래야 되니까 총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지만 아니 이주호 장관한테 간다고 봅시다. 이주호 장관이 한덕수만 못하겠어요? 그럼요. 네. 누가 더 못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추악해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요. 실제 사실은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제가 한덕수를 비롯해서 국무위원이라든가 거기에 관여했던 장군들 또는 뭐 여러 그 국가기관장들이 한심한 이유는 그 예를 들어서 본인이 반대했다 하는 것이 경제부총리는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반대했다. 뭐 또는 외교부 장관은 안보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외 신인도가 있어서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고위공직자는 뭘 하는 건 이것은 헌법 77조의 위반입니다. 헌법 5조 2항 국군의 중립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거 위반이고 몇 조 위반이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된다. 위헌이다. 이렇게 건의를 해야 돼요. 전문성 있게. 근데 뭐 경제 안 좋아집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최고의 가치가 헌법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건의를 하면은 실제 그걸 어기는 사람은 움찔하는 거거든요. 그거 바로 처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안 됩니다. 뭐 외교 대신인조가 안 돼서 그럼 야 내가 성공한 후에 복귀하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는 군에 있을 때 사단장이나 군단장이나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도 항상 법무참모가 있습니다. 예. 그럼 항상 법률 조언을 하거든요. 뭘 할 때. 그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건 헌법, 법률 어디에 위반인지를 꼭 얘기해라. 그러면 알잖아. 거기에 보면 그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도 나오잖아요. 형을 얼마나 사는지 그거를 정확히 얘기해 줘야 된다. 두리뭉실하게 해서는 안 된다. 법치국가라는 것은 그걸 가지고 따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배웅기 선생님 얘기한 대로 헌법을 위배한 고위공직자들은 어떤 형태로든 단죄가 돼야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죠. 네, 책임을 예. 묻고, 네네. 거기에다가 국민들한테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헌법을 어겨놓고 헌법을 지키세요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그런 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여튼 윤석열 파면 이후에도 저는 그 자들이 왜 그러는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기들이 내란 공범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요. 내란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본인들이 공범이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본인들에게 불통이 뛸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럴수록 더 엄격히 해야 되잖아요. 네. 또 하나 지금 법사위에서 임기 연장 헌재법 개정안 소위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이제 일단 이제 파면이 되면 상당히 이제 좀 변수가 되기는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계속 추진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조금 보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것은 하나의 견제구였고요. 예. 사실 현실적으로 지금은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거부권 행사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그런 거를 예비로 해놨던 건데 그것은 지금 탄핵이 되고 난다면은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죠. 네. 아이고, 그러나 정말 오늘 얼마나 우리 많은 국민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마치 파면 선고가 난 것처럼 그렇게들 행복해 하셨는데 일단 선고 기일이 지정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즐거워하고 지금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네. 환율도 떨어지고 네. 경제가 이렇게 확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일 어렵고 힘든 것이 불확실성이잖아요. 예. 경제도. 안개 정국이 가장 어려운데 선고 날짜가 정해지니까 이제 안개가 걷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주식시장이나 경제에서도 반영하는 거고 국민들께서도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선거 날짜가 안 정해지고 계속 시간 끌고 하니까 내부에 혹시 5대3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많았죠. 네. 그 최근에 저는 그런 영상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뉴스들을 보면서 헌재 재판관으로 도대체 뉴스를 보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2차 계엄 그 시도한 구체적인 증거 이런 게 막 증언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자리 정말 2차 계엄을 하려고 그랬더만요. 네, 하려고 했죠, 사실. 예. 네. 그거는 진짜 파악하셨습니까? 그때 이미 청문회 때도 많이 다뤘고요. 예. 제가 그 국방위에서도 질의를 국방위 의원들이 많이 했었고요. 그때는 조각조각이 많았죠. 네. 그런 조각조각 첩보가 모아지면은 하나의 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 모아 보니까 실질적으로 2차 계엄을 그때 하려고 검토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역부족이니까 포기를 했던 거죠. 그때는 잠시.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번에 파면 4월 4일 선고 날짜가 됐으니 망정이지 만약 윤석열이 돌아온다든가 또는 어떤 변수가 생기면은 또 3차 계엄을 하려고 또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은 처음 하는 게 가장 어려운데 처음 해보고 계엄을 2차 계엄 해보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상황이 되면 또 3차 계엄을 획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사실은 서울의 봄팀을 재가동을 시킨 겁니다. 네. 지금 그 윤석열 파면 촉구하는 전국 시민 서명이 계속 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서명에 참여했는데 지금 100만 명 곧 이제 될 것 같습니다만은 네. 이것도 당분간은 계속 하는 게 맞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당연하죠. 지금 4월 4일까지는 그러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72시간 100만 온라인 긴급 탄원. 네. 선고 지연 헌법재판소에 대한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전국 시민 서명인데요. 이제 선고 날짜가 잡히기는 했지만 그때까지 아까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네. 계속 우리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헌법재판관들 국민들이 여기 있다 하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지요. 그때- 아직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요. 다 참여해 주시고 가족 지인들에게도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 12월 14일이잖아요. 12월 4일 날, 3일 날 계엄 그 이후에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1차 안 되고 2차에 그 가결되는 날이 12월 14일인데 그때 보여줬던 열기를 이제 3일 동안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때 사실은 1차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어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여의도로 수백만이 몰려 여의도로 오셨잖아요. 그러한 열기에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이 승복을 해서 204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의 그 열기, 그때의 의지, 그때의 간절함을 이 3일 동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마치 인용이 된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설마가 사람 죽이는 세상이잖아요. 뭐 확신하지만 네네 확신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간절함을 더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말이죠. 정말 4월 18일을 넘기거나 또 만약에 기각이 되거나 그랬으면은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럼요. 네. 저는 보였어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참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데 제가 또 우리가 5.18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4.19, 5.18, 부마항쟁 다 그게 불의한 것에 맞서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섰던 건데 60항쟁도 그렇고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사회가 성숙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역사를 거꾸로 뒤집어 돌리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게 정말 개탄스러웠어요. 그럼요. 네. 제가 어저께까지 주장했던 것이 4월 18일까지는 우리가 평화적인 집회가 되고 할지 몰라도 4월 18일 만약에 파면이 안 되고 넘어가면은
피 흘리는 집회가 될 확률이 많아진다. 점점. 그렇죠, 그렇죠. 그래 저쪽에서 비상계엄하고 만약 윤석열이 돌아온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걸 계속 경고를 했던 것이죠. 예. 상상도 하기 싫지만 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은 아마 대한민국은 한 몇십 년 뒤로 후퇴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이때가 오기까지 가장 정말 돋보였던 분이 저는 우리 김병주 최고위원님이라고 아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진심으로 제가 그 부분은 참 존경심을 표하고 그때 초반에 곽종근 이준우 수방사령관님 네.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딱 확보를 안 해놨더라면 네. 윤석열이 눈 번이 뜨고 있는데 그거 얼마나 그렇죠. 그걸 잡아놨기 때문에 나중에 말도 못 바꾸고 네. 그 와중에도 또 사실은 곽종근 사령관이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했다고 나중에 실토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 와중에도 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네. 말씀을 드린 게 100% 진실은 아니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한 80% 정도였고 밝히지 못한 것도 예. 있었고 거짓도 있었고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은 거의 다 그때 확보가 된 증언을 거죠. 했고요. 네. 네. 그때 사실은 안 했으면은 아마 이게 왜곡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측에서 그것이 가장 아픈 부분이니까 그때부터 본인이 탄핵당할 게 아닌데 탄핵 공작을 김병주가 시작이 돼서 탄핵 지금 당하고 공작에 의해서 탄핵으로 가고 있다라고 계속 윤석열 측에서 주장을 했잖아요. 예. 네. 네. 그때 이렇게 곽종근 사령관 인터뷰 하시면서 그런저런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뉴스 보고 알았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네. 거짓말인 줄 알으셨죠? 뉴스 보고 알았다는 건 당연히 거짓말인 줄 알았죠. 그렇지만은 뭐 어쨌거나 막 다그쳐서는 또 안 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이렇게 듣는 것이 인터뷰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이제 옥석을 가리면 되는 거니까요. 그때 가장 옥석을 가렸던 건 세 개입니다. 하나는 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국민께 사죄한다. 이 한 문장이었고 두 번째 문장은 다시 명령이 내려왔을 때 나는 따르지 않겠다. 두 번째. 그래서 제2차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했고요. 세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작전 중간에 전화가 왔다. 예. 그래서 그때는 하나만 얘기했어요. 707 부대가 어디쯤 가고 있느냐를 확인해서 어디쯤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은 김용현이가 전화를 해서 했다라고 그때는 증언을 했는데 아하. 그때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도 전화를 했고 김용현도 사실 전화를 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 같은 지시를 했더라고요. 예. 근데 대통령 거는 그건 너무 끔찍한 거니까 그때는 얘기를 안 하고 김용현의 전화를 했는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 요원을 끄집어내라 했다라고 했는데 전체 그러니까 윤석열 그 당시 내란 수계가 직접 현장을 지휘했다는 걸 증언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은 빼박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증언이었고 수방사령관도 그 똑같이 세 개 다 증언했어요. 이거 잘못됐다. 사죄 드린다 국민께. 그리고 다시 명령이 내려왔을 땐 안 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 자기도 작전 중간에 대통령 내란 수계한테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물어서 여기엔 시민들이 많고 뭐 작전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5만 대 전화를 해서 내란 중간에 실시간 직접 지휘를 한 거잖아요. 예. 그것을 받아낸 것은 아주 큰 그거였죠. 네. 형님 아우 형님 감사합니다. 김병주 최고위원님 진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큰일 하셨고요. 아유, 돌아보면 참 아슬아슬했어요. 근데 네. 요즘에 이제 내란의 진실이 막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핵심 참모들의 어떤 용기, 진실 고백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막 지금 와서 양심적인 고백을 하고 그런다고 보십니까? 원래 군이라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군인인 면도 있고요. 본인이 사실 잘못한 거를 곽종근 사령관은 처절히 반성을 하는 것 같고요.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를. 그리고
각종군 그 가족 와이프 되시는 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죽더라도 죽을 때 떳떳하게 죽고 싶다. 거짓말 안 하고 그런 자세를 견지를 했던 것 같고요. 수방사령관이나 일부 인원들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진실을 숨기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 사람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산불도 이제 주불을 잡고 나서 잔불을 잡는 게 매우 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잔불이 계속 이제 살아나서 또 주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윤석열 파면이 이제 주불이라면 또 잔불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어떤 잔불들을 잘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번에 우리가 사실 느꼈던 것 중에 큰 깨달음이 또 있잖아요. 이 윤석열 잔당들의 뿌리가 너무나 깊다. 예. 오만 데 다 장악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무위원, 뭐 대통령실, 검찰, 일부는 판사, 일부는 뭐 경찰, 군 이런 데 다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 이 잔불은 너무 깊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청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는 뒤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아야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개헌법을 빨리 수정 보완을 해서 예. 법적으로 대통령이 독재자가 나타나더라도 함부로 비상계엄을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보완이 좀 시급하다고 봐요. 최고님이 발의하지 않으셨습니까? 했죠. 지금 예. 이제 소위에서 논의 중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야 이견들은 별로 없어요. 예. 예, 국민의힘도 지난 소위 때는 개헌법을 보완해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헌법과 충돌되는 문제가 있어서 헌법과 충돌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논의를 했고 이것이 빨리 보완해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다시는 그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더라도 비상계엄이라든가 이런 걸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그래도 참 이렇게 김병주 최고위원님하고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될 날이 오니까 네. 진작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의원님 뵈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겠네요. 아 그렇죠. 윤석열 파면 전과 네. 파면 후 다음 주는 할 얘기가 더 많겠죠. 이제 그렇겠죠. 그때는 못했던 얘기도 좀 다 하고 네네 또 혹시 들려주고 싶었는데 상황 때문에 네. 뽑을 쳐놓고 계셨던 것도 다 들려주시죠.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가능하죠. 예. 이제 저도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중에 가장 크게 웃었는데 네. 저도 최고위원님 오랜만에 좀 웃는 모습을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살만 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